첫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바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도 설계하고 객체 지향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새 언어를 학습할 때 그 언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좀 알면 언어를 더 자세히,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고, 이 언어가 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바의 탄생, 왜 이런 자바 언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와 패트릭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들 때 자바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왜 만들게 됐냐 하면은 TV와 같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IoT 시대고 많은 어떤 일반적인 제품들, 컴퓨터가 아닌 제품들의 컴퓨팅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가지고 TV와 같은 가전제품에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구현할 언어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언어를 자기들이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게 자바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일반적인 응용을, PC에 돌아가는 응용을 개발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렇다고 지금 자바가 인베이디드 개발할 때 쓰이냐?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만 이 자바는 최초에는 목적은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였는데,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CP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LG전자, 소니, 필립스 여러 전 세계적인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어떤 인베이디드 가전제품을 만들 때 똑같은 CPU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를 어떤 CPU에서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CPU가 이해하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C 언어가 있으면 C 언어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는 컴파일 해가지고 기계어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CPU들이 막 다양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한 가지 언어로 개발하고 싶은데 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CPU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C++처럼 컴파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언어로 작성해가지고 실행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컴파일러 방식은 컴파일러를 우리가 만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번역을 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기계어로 바꾸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각 CPU마다 또는 환경마다 컴파일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바가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어로 좀 더 쉽게 옮길 수 있는 중간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어떤 특정한 CPU에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번역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 아직은 한 번 더 번역이 돼야 실제 CPU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 코드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중간 단계 코드는 원래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계어로 바뀌어졌고요. 그럼 이 기계어에 바뀌어진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이 실행 파일의 실행을 관찰하고 뭔가 처리해 주는 건 누가 해주냐면
그 CPU 위에 동작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코드를 누가 실행하냐면 얘를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JVM이라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예요. JVM. 그러면 이 JVM만 만들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얘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통제하면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얘가 또 얘를 한꺼번에 번역하는 건 아니고 요 중간 코드를 한 줄 한 줄 번역해 가면서 기계와 이 OS와 상호작용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그 한 줄 한 줄을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실행 속도는 얘가 더 빠르겠죠. 얘는 한 번 다 번역이 다 끝난 상태니까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게 없어요. 한꺼번에 해놨으니까. 근데 얘는 중간 코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간 코드를 한꺼번에 또 기계로 확 바꿔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한 줄 한 줄씩 번역해가지고 실행을 해주는가 속도가 느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건 여기서는 얘네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자바 C라는 게 필요하지만 자바 컴파일러는 이거는 환경하고 얘 만들어진 코드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 hello.class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hello.class라는 코드는 어떤 데서 실행하든지 간에 다 동일합니다. 그럼 얘를 만들어준 자바 C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JVM만 만들면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고 또 어디서든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을 우리가 얘네들은 운영체제의 기교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얘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르지 않게끔 보장하게끔 만들면은 똑같은 코드를 실행했을 때 늘 환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전제품마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컴파일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실행 파일 만드는 그런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 코드를 만드는 컴파일러를 만들고 JVM들만 만들어주면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다는 거죠. 비용도 좀 더 통제적으로 할 수 있고 얘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실행 속도는 느리지만 이식성이나 인베이드드에서 다양한 OS가 존재를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개발자들은 이 방식을 택한 거죠. 실제 파이썬도 뭐 이런 형태가 되죠. 파이썬도 기계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C 파이썬이라는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파이썬 코드를 번역하면서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파이썬도 속도가 느리죠. 우리 C나 C++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려요. 자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바는 인터프리터 방식, 해석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자바는 이제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자바가 갖게 된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은 강건성을 매우 중시했어요. 강건성을. 그래서 프로그램의 강건성이라는 건 프로그램의 오류를 없애는 거예요. 오류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강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PC에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오류가 조금 있어도 뭐 컴퓨터 재부팅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문제없이 쓸 수는 있는데 물론 오류가 없으면 좋겠지만 근데
인베이디드 소프트에 들어가는 그런 코드들은 오류가 있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무슨 소프트웨어 들어갔는데 오동작해서 음식이 다 상한다든지, 온도 조절이 안 됐어서, 뭐 어디에 뭐 세탁기에 무슨 들어갔는데 옷이 다 잘못 세탁이 된다든지, 그러면 판매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더 강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강건성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를 만들면서 자바가 어떻게 사용자들이 좀 더 오류를 줄일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을 해서 언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석 기반으로 만들자, 강건성을 중요시하자. 그래서 강건성을 중요시한 인베디드용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자고 해서 자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자바를 만든 시점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언어가 뭐냐면 C++ 언어예요. 그 당시가 이제 윈도우 응용들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집에 좀 부잣집들은 이제 PC가 집에 이제 막 있을 때예요. 그래서 게임들 뭐 좀 간단한 게임들도 만들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런 윈도우 응용 게임들이나 뭐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주로 그 당시에 썼던 언어가 C++이고, 그 C++ 언어가 윈도우 응용을 개발할 때 많이 쓰여진 이유는 객체 지향을 지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GUI 응용을 만들 때는 객체 지향으로 만들면 되게 편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GUI는 뭐 어떤 GUI 응용이든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고, 버튼 뭐 이런 간단한 그 GUI 요소들 가지고 화면을 꾸려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 기반 뭔가 처리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은 객체 지향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만들어서 프로그램하면 훨씬 더 잘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C++에 익숙하니까 C++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자, 언어를. 그래서 자바는 이 사람 만들 때 C++에서 필요한 요소들, 불필요한 건 빼고 자기들이 좋아하거나 강건성에 문제가 없는 요소들만 가져다가 C++하고 똑같은 형태대로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자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게 된 겁니다. 해석 기반이고 강건성이 된 이유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게 됐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그냥 가장 인기 있는 패러다임, 이런 거고, 좀 더 많이 자바들을 널리 사용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미 다 C++는 잘 쓰고 있으니까 이 자바를 만들면 자바도 쉽게 그들은 쓸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요 세 가지 그 출발부터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제 C++는 C를 확장해서 객체 지향을 지원한 거고, C++는 C 언어로 된 소스도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C++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C++는 클래스를 하나도 안 만들고 함수들만 만들어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바는 처음부터 생각한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순수 객체 지향 언어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 하더라도 그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요소들, 객체 지향 모델링 했을 때 이점이 많은 것들만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을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일반 함수로 그냥 만들어서 C처럼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 자바는 조금 특별하게 일반 함수를
그러니까 클래스와 독립적으로 함수를 정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바는. 그러니까 되게 객체 지향을 많이 중시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객체 지향 언어임에도 객체 지향과 전혀 무관하게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는 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코드, 중간 코드를 이제 바이트 단위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이트 코드라고도 합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JVM이 잘 동작하니까 새로운 언어를 요즘 또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만들 때 뭘 만드냐면은 요것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코드를 자기가 새로운 언어 만들면 컴파일러 하나 만들어요. 그럼 얘가 뭘 만들어주냐면 JVM이 해석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뭐 설치되어 있으면 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JVM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언어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웹용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들 중에 새 언어인데 그걸 컴파일 하면은 JVM이 해석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나오고 JVM을 이용해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싶은데 번거로우면 자기가 만든 언어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JVM에다 주면 JVM 실행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C++를 따라서 그대로 문법들을 갖고 왔는데 뭐 일부는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C++ 개발자가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끔 이제 언어를 구성했고, 강건성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안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자바가 되죠. 그래서 자바는 기본적으로 문법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복잡한 언어가 있고 되게 단순한 언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언어가 기능이 단순한 것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능이 복잡하다는 건 한 가지를 해야 할 때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복잡하면. 그러니까 기능을 복잡하게 많이 제공해 주면은 요거 할 때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뭐 쓸 때 참조 변수 쓸 수 있고 포인터 변수 쓸 수 있고 뭘 쓰든지 뭐 성능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스타일 뭐 그걸 맞게끔 쓰시면 되는데, 자바는 없어요. 자바는 그냥 한 종류의 변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뭘 선택할 게 없이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그리고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자바는 이제 그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다. 근데 이 자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내놔봤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쟤네들 뭔데 새 언어 만들어 쓰라 그래.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낙담하니까 그 당시에 또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런 홈페이지, 월드와이드 웹 페이지들이 막 나타나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갖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보 보고 이럴 그 아주 초창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도 자바 갖고 뭔가 해보자 해서 자바 갖고 뭘 만들었냐면은 핫자바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허접해요, 브라우저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데 여기에는 기존에 없었던 기능이 있는 거야. 기존 브라우저들이 안 되는 기능. 근데 그 기능이 뭐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동적 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막 이러는 그러는, 지금은 다 그런 식의 웹 서비스가 돌아오고 있지만 초창기 웹에는 거의 텍스트,
이미지 위주였어요. 그냥 클릭만 하고 이렇게 옮겨가고 그게 전부였지 아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웹에서 제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자바는 뭐가 됐냐면은 웹 서버에 자바 코드를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바 코드, 바이트 코드를 올려놓고 그 바이트 코드를 브라우저 그 HTML 내에다가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자바 프로그램이 어디서 실행이 되냐면은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내에서 이미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자바는 이 중간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코드는 뭐만 있으면 실행해요? JVM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핫자바는 자바로 만들어졌고 JVM이 있어야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자바 코드들을 막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제 이런 간단한 홈페이지에 어디 접속하면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한 거죠. 여러 가지 형태들을 웹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어떤 일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봤던 형태의 웹 서비스인 거지. 웹에서 그 적어간 상태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애플릿이라고 했고, 초창기에는 그 당시에 박찬호 알아요? 그 처음 간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막 석사 1, 2년 뭐 요때인데 그때 저 ESPN 사이트 가면은 이제 이거를 틀어놓고 박찬호 경기 때마다 저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게 그냥 문자 중계 같은 거죠. 요즘 보면. 그러니까 좀 그래도 그래픽이 있고. 근데 이게 가능해진 게 이게 이제 자바로 작성된 애플렛으로 그 당시에 서비스가 됐었는데 이제 저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은 자바 애플렛으로 저런 거 만들지 않고 웹에서 이런 걸 할 때 하는 기술들은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렇지만 자바가 어떤 가능성, 새로운 길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길을 보여줌으로써 자바가 괜찮은 언어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용도가 많은 언어다라는 게 인식이 됐고 그 뒤로 인기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주로 자바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그 백엔드 개발할 때, 웹 백엔드 개발할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가 공식 API 언어로 자바를 선택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응용을 개발할 때 많은 경우 이제 자바를 쓰겠죠. 두 가지 용도가 가장 크게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뭔가 학습하고 공부할 때에도 저는 상당히 자바가 좋은 언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객체 지향 언어이고 라이브러리도 풍부하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또 다른 언어에 비해서 덜 복잡해서 오히려 저는 자바가 첫 언어 이렇게 언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보다도 지금 파이썬으로 바뀌었지만 자바가 저는 더 이해하기가 쉽고 좋아요. 파이썬보다도. 그리고 이렇게 특이하지 않고 파이썬은 좀 특이해요. 특이한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일반적인 어떤 언어하고는 많이 다른 특성들을 파이썬이 갖고 있는데 자바는 C++와 같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룰셋이 되게 작은 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요소가 작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잘 만들면은 어떤 응용이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자바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바는 그래서
이제 95년인가 그 정도에 처음 나오고 이렇게 인기가 없다가 98년도부터 슬슬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는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언어에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언어가 버전업이 되면 언어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능이 추가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자바 입장에서는 자바 버전업 되면서 발전한 게 뭐냐면은 라이브러리가 풍부해졌어요. 언어 자체는 거의 안 변하는데 라이브러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또 혁신하냐면 JVM과 자바 C를 혁신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고 이러니까 이 JVM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자바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도록 JVM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자바가 버전업 됐는데 기능들이, 뭐 언어의 기능이라는 건 원래 많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능은 뭐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카운트 수가 쭉 증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1500개 정도의 클래스만 제공했는데 쭉쭉쭉 누르면 4000개, 6000개까지 갔다가 싹 다 또 버리고 현재는 한 4400개 정도의 클래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로. 그러니까 저 라이브러리를 이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고, 늘리고 줄이면서도 그 라이브러리 자체 코드도 개선해주고 라이브러리에 없던 함수를 추가해줘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늘지 않아도 클래스는 또 거기에 새로운 함수를 넣어주고 해서 개선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라이브러리의 발전이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의 확대, 기능 성능 뭐 이런 거나 JVM 자체 기능을 개선한 게 있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그 획기적인 어떤 언어에 뭔가 변화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자바 5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바 8에 함수형 프로그램, 람다 표현식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또 크게 한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요 중간쯤에 기억해둬야 될 게, 원래 처음에는 자바를 선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오라클이 선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라클에서 자바를 계속 개선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요 7 이후로 이제 오라클에서 그 DB 회사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고, 조금은 그 2007년 요 정도쯤에 이 오라클이 인수한 시점하고 조금 그 사이인데,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다 이제 안드로이드 아니면 또 애플 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앱들을 쓸 때 쓰는 기본 API를 안드로이드 SDK가 자바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바 11부터는 오라클에서 정책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자바로 뭔가 개발하거나 이런 게 다 공짜였어요. 근데 오라클은 또 이렇게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니까 이제는 오라클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아니고, 물론 우리는 오픈 SDK 갖고 쓰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이제 자바 갖고 뭘 만들어서 뭔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돈 안 내면 또 문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바 11부터는 오라클에서 어떤 정책을 냈냐면 무조건 6개월마다 새 버전을 출시한다 라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3월, 그리고 또 그 버전이 언제 나오냐면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지금 9월이니까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19가 나올 거예요. 19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버전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프리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언어의 새 기능을 넣을 때 프리뷰로 먼저 2차례 내버려 둬요. 그래서 그 피드백들을 받는 거죠. 얘를 실제 넣을지
아니면 좀 바꿔서 넣을지 이런 거를 한 두 버전 정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뷰 버전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이제 두 버전 동안에 별 문제 없고 호응이 좋으면 확정을 해서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기능이 들어오면 얘는 두 번까지는 프리뷰 기능이고, 그 다음부터는 정식 들어올 수도 있고, 아예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버전 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TS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롱텀 서포트 버전. 이 LTS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를 계속. 문제점 있으면 문제점 개선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얘네들은, LTS 버전이 아닌 애들은 6개월 지나면 그냥 버려요. 업데이트를 안 해요. 보안 개선이라든지 뭐 문제점 발견해도 아무런 손도 안 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이고 개발자인데 자바를 써서 회사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버전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겠어요? LTS 버전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최신 버전을 그냥 쓰고 6개월 뒤에는 또 다음 버전을 다운받아서 쓰시는 게 이제 학생 때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 되면은 이제 뭔가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매번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LTS를 갖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LTS 버전이라는 게 있고, LTS 버전은 이게 3년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3년마다. 그래서 가장 최근 LTS 버전이 17이고요. 우리는 수업에서는 지금 여기 3월에 나온 18 기준으로 이제 진행할 건데, 혹시 뭐 19 나와가지고 19 설치해서 써도 문제는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저는 제가 드리는 소스는 이제 18 버전으로, 18 버전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작업해서 올리니까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저렇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수가 증가가 안 되더라도 라이브러리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어떤 함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함수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저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내가 굳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학습하는 위치니까 뭐 정렬함수도 만들어 보고 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것도 자료 구조 시간에 만들어 보지만 실제 응용 만들 때 그런 거 직접 만들어서 쓴다? 그럼 별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잘 안전하게 강건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쓰는 게 개발 시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개발의 강건성이나 이식성, 가독성에도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이 구현해야 될 때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갖다가 그냥 쓰면은 쉽게 되는 건지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되겠고, 훌륭한 개발자는 라이브러리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잘 알아서 잘 활용할 줄 알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라이브러리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어떻게 내가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걸 잘 알아야 좀 더 빠르고 강건하게 효과적으로 코드들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 코드를 볼 때마다 이거 뭔 함수지? 그러면
그런 함수가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다음에 그런 기능이 필요하면은 그걸 써야지. 그런 것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어떤 언어를 내가 잘하려고 그러면은 그 언어의 라이브러리를 많이 알수록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C++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배워서. 그러면 이제 C++하고 자바하고 조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자바를 만들 때 C++를 기본으로 갖고 와서 만들었어요. 거기서 필요한 기능들만 쪽쪽쪽 빼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부 문법은 그대로 쓰고요. 일부 문법은 조금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가 C++ 개발자는 쉽게 자바를 익힐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이지 자바가 뭐 쉬운 언어다. 쉬운 언어라는 건 별로 없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는 문법이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 단순해서 배우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반적인 차이점을 좀 봅시다. 일반적인 차이점. C++하고 타입에 대해서 엄격하다. 그러니까 이 자바는 강건성을 매우 중시했어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 원래 목표를 했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설계적으로 강건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에 대해서 엄격하고요. 그 다음에 동적 할당된 공간을 직접 반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 new C++에서 new 하면은 나중에 딜리트 해줘야 되고 C에서는 말록하면 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파이썬도 그렇지만 자바도 new해서 객체를 뭔가를 동적 생성하지만 나중에 딜리트를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 C++는 왜 해야 되고 자바는 왜 안 해도 될까요? C++의 프로그램을 실행한 주체는 누구예요? 운영체제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그 모든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서 실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코드를 단순하게 실행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하고 자바는 어떻게 실행을 해요? 누가 실행해요?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JVM이라는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한 줄 한 줄씩 번역하면서 바이트 코드를 기계로 바꾸면서 실행을 해줘요. 그러면 그 실행을 하면서 모든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요? JVM이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JVM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언제 이걸 할당했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이 애를 접근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 공간이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접근한 변수가 빵 됐어.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거 필요한 공간이야? 필요 없는 공간이죠. 그러면 JVM이 그냥 반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new 해가지고 동적 할당하는데 딜리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 JVM이 실행하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방식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해석 기반에서는 그 해석하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의 실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그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게 이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 대신에 인터프리터가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유지하는 타입은 있지만 동적 할당하니까 주소가 필요하겠죠. 주소를 접근해야 되니까. 근데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지 않아요. C에 C++에서 프로그램이 죽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포인터 연산하다 죽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래서 그 포인터 연산은 안 갖고 왔어요. 그걸 쓰지 말자. 주소로 뭔가 상대적으로 그 변수를 접근하지만 그 주소를 플러스 K 플러스 1 해가지고 막 임의로 바꾸는 거. 그거는 없어도 프로그램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다 뭐냐면은 자바는 강건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건문, 반복문의 조건식은 반드시 불리언으로 평가돼야 되고. 물론
C++는 불로 평가됩니다. C는 int로 평가되지만 그런 차이는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요것도 제가 말한 문법의 단순성입니다.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이 C++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값 전달, 주소 전달, 참조 전달. 모르셔도 돼요. 많아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걸 써야 되는 거를 익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써야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자바는 값 전달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법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자 다중정의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문법을 복잡하게 안 만들려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새로운 기능들이 언어에 붙으면서 문법이 약간씩 복잡해지고 있는데 초기 철학을 그렇게 위배하면서까지 많은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는데 지금은 초기 철학하고는 조금 멀어지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객체 제한 측면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C++는 다중상속을 할 수 있어요. 클래스가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있다. 그럼 이 애완동물 상속해서 강아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그 상속인데, 이제 그 C++는 하나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상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속하더라도 딱 부모는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C++에서도 다중상속이 가능하지만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문제점들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없앴고요.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뭔가 또 다른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비슷한 기능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요런 특징은 이제 우리가 좀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편리한 기능이에요. 모든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가상함수다. C++는 이제 객체지향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폴리모피즘, 다양성이라는 게 있고요. 다양성을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메소드를 가상함수로 만들고 객체들을 접근할 때 포인터나 참조 타입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다양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모든 자바의 객체를 접근할 때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모든 함수는, 모든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가상함수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그 JVM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를 선전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강건하다. 강건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언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언어다. 동적 언어다. 저 동적 언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파이썬도 동적 언어예요. C++는 동적 언어가 아닙니다. 동적 언어는 뭐냐면 실행 시간에 타입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 클래스 멤버 변수이면은 강아지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를 실행 시간에 얻어낼 수 있어요. 방법. 파이썬도 그렇고. 근데 C++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방식들하고 인터프리터 방식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자바는 다이나믹한 언어이고요. 그리고 스큐어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 자바가 인기가 끈 배경이 뭐였냐면은 웹에 .class 파일, 자바 바이트 코드 올려놓고 갖고 와서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른 외부에 있는 코드를 내 PC로 갖고 와서 실행하는 건 위험한 거죠. 근데 자바는 그걸 갖고 와서 운영체제가 실행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실행해? JVM이 실행해요. 그럼 JVM만 잘 만들어 놓고 JVM이 실행하는 코드를 잘 관찰하게 되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exe 파일 갖고 와서 내 프로그램에,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걔가 뭔 짓 할지 모르지. 근데 자바에 있는 그런 것들은 JVM이 실행하기 때문에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걔가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걔가 딴짓 하려고 빠져나와가지고 내 PC에 있는 뭔가 디렉토리 건드리려면 못하게 해요. 로컬 파일들 못 건드려요. 클래스 다운받은 코드들을 JVM 실행할 때 밖에 있는 것들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하다는 거. 왜? JVM이 통제하니까 안전하다는 거고. 아키텍처 뉴트럴하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죠. 바이트 코드는 어디든지 다 실행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 그 환경에서 돌아가는 JVM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환경에 실행하면은 결과는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뉴트럴이고 포터블. 뭐 똑같은 비슷한 얘기고요. 인터프리트 방식이고 하이 퍼포먼스. 요것도 조금 이상하죠. 성능이 좋다. 근데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역 방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컴파일러 방식에 비해서는 인터프리터 방식이 느리죠. 왜냐하면 얘는 실행할 때 하나하나씩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관찰하면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못하는 걸 얘가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컴파일러가 못하는 걸 인터프리터 방식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얘는 안 돼. 근데 얘는 돼. 얘는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쪽에서 C나 C++ 써요. 그러면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라이브러리 코드가 기계어로 번역된 코드가 있겠죠. printf면 printf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 코드가 있어요. 그럼 얘를 결합해요. 그래서 exe 파일 안에 printf의 코드도 함수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부르면 printf가 실행이 되는 거죠. printf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이 실행 파일에 필요한 모든 함수의 기계 코드가 다 들어가서 구조화돼서 딱 들어가서 메인 함수부터 짜락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printf의 실행에 대해서는 최적화가 안 돼요. 그냥 printf가 만들어진 코드 그대로 갖다가 그냥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JVM도 마찬가지예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코드를 짜지만 내 코드만 갖고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해요. 내가 라이브러리 있는 거 갖다 쓰겠죠. 자바에도 printf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 내 .class 파일하고 또 b.class라고 여기가 printf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얘도 갖고 와서 같이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JVM이 얘를 갖고 와서 실행하다가 얘가 필요하네. 얘를 또 갖고 와요. 그러면서 얘를 갖고 오면서 얘와 얘를 같이 묶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라이벌 코드는 실행할 때 최적화가 원래 이쪽 번역할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화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라인 하는 기술이 있어요. 속도를 좀 높이려고 인라인 하는 기술. 인라인 하는 기술은 뭐냐면 원래는 여기서 F 부르면 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함수 호출이죠. 근데 일반적인 함수 호출이면은 속도가 이렇게 함수 호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약간 속도가,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자주 불러.
얘가 for에서 여기서 한 1000번 요 f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1000번 함수 수치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코드를 일로 옮겨가지고 넣어서 인라인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 방식에서는, 그 컴파일러 방식에서는 이걸 인라인 하려면 어디서 해줘야 돼요? 컴파일 과정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기계어로 바꿀 때 이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만든 함수면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컴파일러 해줄 수 있는데, 얘가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면은 이거 안 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얘는 이게 돼.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조차도 JVM이 몽땅 갖고 있고 그걸 결합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잡한 얘기지만 드리고 싶은 예는 본질적으로는 인터프리트 방식이 느린데 인터프리터 방식은 컴파일러 방식이 못하는 최적화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아예 항상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얘도 나름대로 이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using full knowledge라고.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함수에 있는 코드들도 내 코드와 결합해가지고 그 시너지가 되게끔 최적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JVM. 근데 보통은 이쪽도 애들은 안 해주고요. 객체 지향이고 단순하고 분산 정확합니다.